과거에는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자고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두 개의 나라다. 남북한은 별도의 나라라고 이렇게 선포한 이후에 상당히 통일 문제에 대한 장래가 우리에게 많은 암담한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또 우리 민족은 하나로 통일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 많은 활동을 또 조용하게 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남북한의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 쉽게 강의를 자세히 말씀드리기 전에 쉽게 이야기하면 북한의 두 개 국가론을 이야기하기 전에는 북한은 통일 방안이 연방제 통일 방안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좀 복잡합니다만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남한과 북한의 큰 통일 방안은 그렇게 크게 대별할 수 있지만 또 이러한 내용들이 뭐 1945년 또 1948년에 남한의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정한 통일방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 그것은 아니고 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또 그때의 국제 정세에 따라서 또 그때마다 남북한의 국력의 차이 또 최고 정부의 통치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통일 정책이 조금씩 변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어떻게 해서 남북한의 통일 정책이 어떤 형태로 어떤 요인으로 변화해 왔는가를 설명드리고 특히 최근 북한이 이야기한 두 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 좋은 것인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PPT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첫 번째 통일 정책에 대한 기본 이해, 통일 정책의 개념이 통일 정책, 뭐 대북 정책, 안보 정책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통일 정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천해 왔는가. 세 번째는 북한의 통일 정책은 그러면 또 어떻게 변천해 왔는가. 네 번째는 통일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한에 합의를 한 세 차례 했습니다. 그 세 차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남북한이 그 세 차례 합의했지만 그 속셈은 달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는 최근에 북한이 말한 남북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사이의 관계가에서 내부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그동안 남북한이 합의를 했습니다만 2023년 말에 북한의 김정은이 정확히 얘기하면 적대적 두 개 국가 관계다. 서로 교전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통일 정책에 대한 제 개인을 말씀드리는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 정책의 기본 이해는 통일 정책은 어떻게 생각하면 중장기적으로 통일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큰 전략이랄까 큰 방법이라고 본다면 대북 정책은 우리는 특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정권이 5년마다 이렇게 단기 정권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하는 정책을 대북 정책으로 그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대북 정책은 통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대북 정책도 있고 뭐 통일 정책과 전혀 관계 없는 건 아니지만 뭐 그때그때의 어떤 이슈, 남북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은 보통 대북 정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통일 정책, 대북 정책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북 정책도 통일 정책을 각인한 방법 논상에 어떤 특정 정권이 그때적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정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의 대북 정책을 통일 정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보 정책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해나가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안보 정책도 통일을 위해서 평화지향적으로 평화정책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면 그것도 통일 정책의 일환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보통 안보 정책은 별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제 대북 정책을 설명할 때 과거에 김대중 정부는 햇볕 정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이다.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상생공영 정책이다. 정권마다 대북 정책의 이름을 이렇게 다르게 했지만 사실 우리 정부의
통일 정책의 방안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변함없이 그대로 지속되는 가운데 그때 정권마다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남북관계 있었어요. 강조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대북 정책의 명칭을 변경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 정부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그 틀 속에서 그때마다 정권마다 대북 정책의 명칭을 달리 해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남북한이 통일 정책이 1948년 남북한의 이제 정부가 각자 수립된 이후부터 이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서로 노력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변천하게 된 요인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저는 한 6가지로 통일 정책에 영향 주는 요인들을 첫째는 한반도의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남북한이 갖고 있는 정치 이념 체제에 따라서 또 통일 정책의 결정 방식이나 통일 정책을 추진하는 방법론에 또 차이가 있고 세 번째는 남북한이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국제 정세가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통일 정책이나 대북 정책도 많이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되었다. 그건 우리뿐 아니라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남북한의 국력차에 따라서 대체로 보면 뭐 한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더 남쪽보다 더 국력이 더 강했다고 보고 한 70년 초반에 60년 말 70년 초반에 비슷하게 시작했다가 결정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한 뭐 중반 이후부터 특히 이제 88 서울 올림픽 이후부터는 결정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국력의 차에 따라서 공세적이고 방어적인 이런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 것이고 다섯 번째는 이제 국내 정치적인 요소. 북한은 이제 뭐 국내 정치를 할 게 없죠. 북한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 사람만 통치권자가 바뀌었고 그것도 같은 왕조 체제, 세습 체제. 그러니까 뭐 국내 정치가 특별히 있다고는 볼 수가 없죠.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같은 어떤 자기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백두산 혈통에서 그 정책을 이어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대체로 뭐 국내 정치적인 요소는 크게 무시할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정권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이 진보 정부다 보수 정부다 이런 정권의 차이에 따라서 정책 방향도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이 우리의 정책을 이해하는데 많이 영향을 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것은 북한 핵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1980년대 말에 북한 핵 문제가 처음으로 국제적 이슈, 한반도 문제 이슈가 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특히 대북 정책이나 남북 관계에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실질적으로는 북한 핵 문제가 남북한의 대북 정책, 대남 정책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한 6가지 요인을 제 나름대로 나열했습니다. 뭐 이건 제가 정립한 뭐 분석 내용이니까 한반도 정통성, 정치 이념 체제, 국제 정세, 남북한 국력차, 국내 정책, 국회 6가지 요인이 이제 어떻게 남북한의 통일 정책,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반도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한의 입장이 다른데 대체로 이제 뭐 우리를 비롯한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한반도의 정통성은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2차 대전이 끝나고 전후 처리하면서 대체로 이제 군정체제로 뭐 일반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군정체제로 들어가서 그 다음 민정체제로 넘어가는데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오게 되고 남한에는 미국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남북한에는 이제 통일을 하자 이렇게 서로 많이 논의를 했지만 결국은 가장 민주적으로 또 국제사회에 인정되는 방식이 유엔의 결의에 의한 그 나라 구성원들의 자유선거, 자유투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민주성과 정통성을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에서 그러면 남북한이 총선거를 통해서 한반도의 통일정부를 만들어라 권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정부는 받아들인 셈이고 북한은 거부를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제적으로는 유엔 결의에서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공포를 했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 이걸 근거로 해서 북한은 불법적으로 있는 정부도 아니고 불법적인 집단이고 뭐 단체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사실은 뭐 저널리스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법적인 차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과 대한민국 법률은 북한을 불법단체, 이득단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보안법이 생겼고 방공법이 생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제 자기들의 정통성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해야 되니까, 북한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민족이, 조선민족이 일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김일성이가 항일혁명 투쟁을 통해서 일제 식민지로부터 우리 조선민족을 해방시켰는데, 남쪽에는 여전히 미국이라는 또 다른 제국주의가 와서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까지 해방시켜야 되는 우리의 역사적 책무를 갖고 있다. 역사적 의무를 갖고 있다. 그 논리로 북한은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국제법적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법적인 정통성을 갖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방법론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승만 정부 때는 그러니까 상대방 북한은 불법 집단이니까 이건 어떻게든 우리가 북쪽으로 수복해내야 된다. 북쪽으로 북전해 가야 된다. 비록 힘은 약하지만 6.25 전쟁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무력으로 통일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게 되었고,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정통성을 가지니까 남한을 이걸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무력으로 해방시키자 하는 것이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걸 전쟁이나 하지 않고 조국 해방전쟁을 했습니다. 조국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일으켰지, 어떻게 생각하면 통일에 대한 순수한 고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렇게 자기들은 강명하죠. 여기서 상당히 정통성의 경제가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통성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것이 옛날에 뭐 1940년대 말이나 50년대, 60년대 초까지 그렇게 팽팽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면적으로는 우리는 우리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깔려 있습니다. 영향력은 과거보다는 약했지만, 과거는 정통성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고, 우리 이승만 정부는 북진 통일해서 무력으로 통일하자고 했으니까, 그건 미국한테도 우리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비록 국방력은 약하지만 북한보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정통성의 문제가 아주 중요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정치체제 이념인데, 민주적인 이념을 가지고 민주적인 체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1차적으로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민주국가의 기본적인 뭐 대정책의 방식으로, 물론 뭐 미국이나 우리 자유민주 국가도 필요하면 전쟁을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가능하면 평화적인 방식으로 민주적 방식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민주국가의 정치적 이념의 하에서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쳤다면, 북한은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공산국가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볼셰비키 혁명할 때부터 목적이 수단을 정당시한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내가 통일을 한다면 그건 합법적이든 비합법적이든 무력적인 방식이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은 6.25 전쟁을 자기들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전쟁도 일으킬 수 있고, 상대방의 테러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뭐 합법적인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 때로는 노조들이 파업을 해서 파업을 일으키는 비합법적인 방법,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 공산체제 이념 하에서의 정책적인 어떤 수단 방법이라면, 민주국가에서는 이걸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할 수밖에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항상 북한의 무력을 도발하면 단호히 대응한다, 방어적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하지,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해서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민주국가 하기가 참 힘들어요. 민주정치체제 이념적 그런 것이 이 통일정책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북한 거는 지금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상황에 따라서 평화적인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비평화적인 것은 전쟁, 폭력, 테러 다 쓸 수가 있다. 특히 60년대, 50년대 북한이 테러 방식 이런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화적인 방식에서도 우리 같이 점잖은 방식이 아니라 이게 보면 상대방을 어떻게든 이걸 전복시켜 나가는 그걸 통일전선 전술과 뭐 지하당 구축, 프락지 전술 이런 게 하는데 상대방의 침투에 대해서 공작적으로 해서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이런 방식조차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공산이념 체제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의 방법론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국제정세입니다. 아무리 남북한이 뭐 각자 국민들은 우리가 통일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동안 통일정책의 역사를 보면 국제정세의 흐름에 영향을 받았어요. 1960년대 말까지 세계의 질서는 냉전체제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진영이 대립해서 세계를 양분화시켜서 운영되었어요. 그런 냉전체제 시절에는 자유민주 국가들은 자유민주 국가들끼리 문화교류하고 경제교류하고 무슨 뭐 평화적인 이래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공산진영은 소련을 중심으로 해서 동구 공산권 국가들끼리 뭐 쿠바, 북한, 뭐 중국, 옛날 중공을 했습니다. 국가끼리 교류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적대적 공제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서로 공격하지 않고 자기 편끼리 지내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변화를 해온 것이 1960년대 말 70년 초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키신저 전략을 씁니다. 키신저가 중국과 가까이 지내서 소련을 좀 이렇게 약화시키자 해서 키신저가 핑퐁 외교를 통해서 시작하고 닉슨 이렇게 되어서 대땅터 외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남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오히려 자유진영이 미국과 자유진영 국가만 따라가면 될 줄 알고 했고 북한은 소련이나 중공을 공산진영 국가만 따라가면 될 줄 알았는데 우리의 적의 최고 높은 개수하고 쉽게 말하면 남쪽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최고의 나쁜 적의 입장인 중공하고 미국이 가까이 지낸다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을 뒷받치고 있던 중공이 북한이 가장 적이라고 해서 미국과 가까워지니까 이게 뭐냐고 당황스러워지는 거죠. 그런데 세계는 역시 강대국의 정치 논리에 움직였기 때문에 첫 번째는 미국은 한국한테 우리가 중국하고 같이 잘 지낼 테니까 당신들도 북한하고 좀 잘 지내라 권유를 하게 되고 중공도 북한 보고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라니까 너가 괜히 미국하고 자꾸 대들라 하지 말고 한국하고도 다투지 말고 좀 부드럽게 좀 지내라 이렇게 강국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에 구속을 받는 한국이나 북한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너무 강국한테 너무 모전했다. 저 사람들끼리 이야기한 것은 우리 운명이 결정되면 매우 곤란하다. 우리는 우리대로 좀 방법을 찾아보자.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1971년도부터 시작했던 적입자 회담을 통해서 72년 7.4 공동성명이 나온 겁니다.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아서 이 달라지는 거죠. 정책이라는 것이. 그러다가 이건 국력선 넘어가 버렸네. 죄송합니다. 여기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80년대 말에 들면 탈냉전 시대가 옵니다. 뭐냐면 공산진영이 무너지는 거죠. 사실은 20세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이 인류 사회에서 어느 체제가 더 우수한가를 경쟁했던 체제라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소련은 소련대로 내가 얼마든지 자유진영을 이길 수가 있다 했고 나름대로 공산사의 이념 구상을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든 인민들을 평등하게 해주고 잘 살 수 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또 미국은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자유라는 가치를 가지고 자유경쟁과 이렇게 서로 선의의 경쟁하고 민주적 방향 오히려 공산주의 자유를 경쟁을 했는데 결국은 90년대 가기 전에 80년대 중반부터 소련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손을 드는 거죠.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자유진영이 강조하는 그런 민주체제와 또 시장경제체제로 소련도 바뀌고 또 동구공산권도 바뀌고 이렇게 했고 중국과 베트남은 정치체제는 자유진영체제로 가지 않았지만 경제체제는 개혁개방체제로 바뀌어가고 북한은 또 전혀 바뀌지 않고 그런 체제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세계는 자유진영이 우세하게 바뀌니까 그 우세한 자유진영의 편에 속했던 우리 한국과 또 국력은 그때부터 엄청나게 차니까 우리가 공세적으로 북한에다가 공세적인 통일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자기를 지지했던 진영, 소련과 중국이 특히 소련이 무너지게 되고 과거는 북한의 경제를 뒷받침해줬던 것은 소련과 중국이 무상원조라든지 또 달러라든지 국제통화로 교류를 하지 않는 일종의 청산 방식으로 교류하니까 돈이 들 일 없네요. 그래서 경제가 살아났는데 이제는 소련과 중공조차도 경제가 힘들어. 이제는 공짜로 주는 거 없고 그냥 옛날처럼 생산 결제로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없고 이제 달러가 오거나 국제통화 오지 않으면 이제 무역이 안 된다니까 북한 경제가 꼬라박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특히 북한이 더 위기를 느낀 것은 동구 공산권이 대부분 자유진영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분단국가였던 동서독에서 동독이 서독한테 흡수통일 당하는 꼴을 당하니까 북한도 아니 우리도 이거 잘못하다가 남한한테 잡아먹히는 거 아니야? 하고 위기를 느끼면서 방어적인 자세로 북한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남북한의 정책은 국제정세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 그러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2020년도 전쯤 오면은 신냉전 시대가 도래됩니다. 사실은 미국이 중심되어서 자유전쟁에 승리했을 때는 이제 미국 중심으로 이런 체제가 전 세계에서 확산이 돼가지고 모든 나라가 자유전쟁 시장경제로 다 변할 것이라고 그때 낙관적인 믿음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많은 사람은 아니다. 새로운 국제적인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민족적인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종교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망했다고 생각하는 소련이나 중국이 딱 숨어 있다가 다시 쉽게 말하면 중공처럼 가면 동학양해처럼 다시 굴기하는 그런 양상이 일어나서 그건 조심해야 된다. 경계선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많은 정치학자들이 얘기했으면 그대로 드러나서 이제 신냉전 시대가 되었어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권위주의 체제들의 국가들이 또다시 뭉치게 되고 이래서 진영으로 다시 바뀌어지는 이런 단계가 되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러시아나 중국 또 이란 브라질 이런 인도 이런 큰 국가들이 또 뭉쳐나가는 물론 어떤 국가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죠. 미국하고도 걸치고 소련하고도 걸치고 이런 다극 체제적인 체제가 바뀌면서 북한이 이제는 남쪽하고 같이 하는 거 안 해도 내가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얼마든지 이게 내한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북한이 최종적으로 두 개 국가를 내세우는 국제적인 배경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국력의 차이입니다. 보시는 대로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사실은 더 남쪽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일시제대 때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지 않습니까? 남한에는 주로 농경지고 하니까. 남한에는 어떻게 보면 일시제대 때 농사를 지어가 쌀이 되면 쌀을 내서 어떤 곡창지대로 활용되는 병창기지로 활용됐습니다. 그러나 북쪽에는 지하자원이 많으니까 일제시대 거기 화학공업단이 많이 했고 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소련에서 많이 또 도와줬습니다. 사실은 초기에는 미국이 남한을 그렇게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미 군정 사령관 하지 중장하고 걔네 대립이 많았어요. 우리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제대로 공부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쉽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았어요. 북한은 김일성이가 소련이 그냥 데리고 와서 안 친하기 때문에 소련 시견대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고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정을 놓고서 다툰단 말이에요. 6.25 전쟁 때도 다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사실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나서부터 미국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았지 그 이전은 별로 도움을 받지 않았고 우리는 또 지하자원도 부족하고 주로 농사 일을 했기 때문에 북한보다는 경제적으로 우월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죠. 북한은 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력이 강하니까 북한이 남한에 대해 더 공세적으로 통일 정책을 수립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1990년, 2000년 들어와서 북한에도 공세적으로 하해협력 정책하자, 햇볕 정책하자 하면서 교류협력을 많이 제시했고 다양한 방식을 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이 60년대 북한이 남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공세제니까. 그때는 제가 최근에 너무 누구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탈북고위 외교관 얘기가 들으면 김일성은 정말로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북한 중심으로 통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자기에서 국력이 강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60년대는 남북한에 체육교류하자, 경제교류하자. 북한에서 먼저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약하니까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 60년은 우리가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면 우리가 북한을 먹혀들 것 같은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70년 초쯤 되어서 국력이 바뀌는데 통계적으로 보면 1972년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 한국은행 통계에 보면 1972년에 대한 남북한 1인당 지는 312불이 됐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60년대 말부터 우리가 우위에 있었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1인당 GNP 숫자로 보면 1972년 들어서 비슷해지고 그러면서 남북 간의 대화도 이루어지고 남북 공동성이 이루어지는 국력이 무서운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80년대 말부터 90년 초 되니까 우리가 국력이 북한보다 월등히 앞서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북한이 60년대에 남한에서 했던 그 방식도 우리가 더 공세적으로 하고 북한은 방어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90년대 중반에 북한이 뭐 300만 명 죽었다.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대체로 이제 뭐 항장엽 선생이나 뭐 다른 사람 구전해 오는데, 옛날에 유엔에서 무슨 회의가 있을 때, 북한의 보온성 부상이 북경에 가서 회의할 때 그때 제 기억에 제가 수치를 좀 정확치는 않습니다만은 한 68만 명 죽었다 했어요. 북한 공식적 입장으로. 그러니까 68만 명이든 300만 명이든 어마어마하게 죽은 거죠. 북한 경제가 무너뜨려져가지고. 이거는 북한 경제가 이제 남한한테 게임이 안 된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이후 격차 때 우리가 공세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국력의 격차가 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하는 요인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정치입니다. 아까 문에도 말했습니다만은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람만 바뀌었지 같은 체제거든. 그러니까 북한에는 최고 통치권자가 물론 뭐 북한 내에 정치국 회의도 있고 소수 엘리트들이 상의하는 하기는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상부에서 결정하면 얼마든지 정책을 바꿀 수가 있는데 우리는 민주국가는 상권 분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뭐 하고 싶다 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금방 바뀌어버리고 특히 이제 민족의 미래를 뭐라 할까 설계하는 이런 통일방안 같은 것에서는 사실은 전국민적 합의, 뭐 전국민적 합의가 이제 뭐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대민주정치를 하니까 국회에서 여야 간에 각 정당 간에 오케이를 해줘야 그 구속력에서 오래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책을 만들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때는 권위주의 체제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정책을 바꿀 수가 있었다고 본다면 남한에 내에서도 그 뒤부터는 노태우부터는 민주화 시대 되니까 바꾸기 힘든 거예요. 그때부터 또 국회 양상이 여소야대가 됐어요. 전두환 체제까지만 해도 그래도 국회에서 여당이 더 강세였는데 이제 노태우 정부 때부터는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국회는 여소야대가 되다 보니까 정부가 정책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푸시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통일 방안을 시대 뭐 정세가 바뀌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세월이 뭐 20년, 30년, 40년 흘렀는데 아직까지도 민족공동의 통일 방안이냐 바꾸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얘기했지만 바꾸지 못하는 거는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큰 흐름은 그대로 두면서 각 정권마다 대북 정책만 얘기하는 거죠. 내 정권 기간 동안에 이러이러한 통일 정책의 방향에 도움되는 이러한 점을 강조해서 나는 추진한다. 이 대북 정책이에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 민주정치, 국내정치는 정치권과 복잡한 이런 갈등 문제로 통일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가 힘든 양상이니까 정책 입장에서 보면 수시로 바꾸는 신축성 입장에서 북한이 훨씬 낫고 또 우리의 경우는 바꾸기 힘드니까 힘들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또 국민적 합의라는 그 틀만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지속 가능성 있는 그런 체제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0년대 말부터 시작됐는데 그동안 많은 대북 정치들 결국은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라는 문제거든요. 우리의 통일 정책은 기본적으로 민주국가니까 제가 말했던 평화적으로 하자. 그러고 민주적 방식으로 하자. 그리고 금방 통일이 되겠느냐. 그래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통일하자는 것이 우리 정부의 어떤 정부이든 큰 밑바닥이 이 세 가지였어요.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점진적 단계적으로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통일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이었는데 핵 문제가 등장하니까 모든 것을 하는데 이 장애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의 방향은 핵 문제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모든 정책이 올인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통일정책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제가 6가지 요인을 설명 대부분 대충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좀 더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정부는 당시의 국제정세, 정세가 어떻게 되느냐, 또 안보 상황이 어떠냐, 그리고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북한이 전쟁으로 오면은 우리가 또 전쟁을 막는 방법이 해가지고 북한이 또 이상한 짓을 테러라든지 뭐 우리 뭐 지하당 구축한다면 거기에 또 맞춰야 돼. 북한이 또 교련력 응오면 그걸 맞춰서 한다는 그때그때의 상황, 그리고 국력 차이, 여러 면에서 결국은 통치권자와 엘리트들이 어떤 이념적, 정치적,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통일정책의 기조 및 접근 방식을 결정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정부의 때의 북진통을 빼놔놓고는 그 다음 정부 때 전부 다 평화통일이었어요. 평화통일이었고 강조점은 조금 좀 달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권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틀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승만 정부의 통일정책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통성이 우리에 있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빨리 어떻게든 북한을 실지 회복해야 된다. 무력으로 통일해야 된다. 그럼 북한하고 대화로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정통성이 우리에 있기 때문에. 이걸 초지일간 이승만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그럼 윤보선 대통령 때는 돌아오면서 야, 현실적으로 우리가 국력도 강하지 않는데 가난치도 않다. 이제 북진 통일로 이야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선경제 건설 후통일 이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실제로 윤보선 정부 때 이걸 내세웠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뭐 힘이 있어야 뭐 상대를 하지 힘도 없으면 무슨 하느냐. 그러면서 항상 이승만 정부 때 이야기했던 유엔 감시와 인구 비례한 남북한 자유선물을 통해서 이 민주적 방식을 이해하는 거예요. 요걸 윤보선 대통령부터 이제 북진 무력 통일에서 이제 달라지는 형태가 윤보선 정부가 잠깐 하다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정부에서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70년대 이전에는 윤보선 대통령의 선거제국 통일을 박정희 대통령 그대로 받았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선거제국 통일을 하는데 얘기 나온 건 윤보선 대통령 때 정부 때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선거제국 실력을 배양해서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적 원칙에 의한 통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69년에 정부의 통일 문제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토통일을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 이후에 7.4남북 공동성명이 있으면서 이제 통일은 평화적으로 하되 체제 경쟁하자. 자신 있다. 누가 우리 민족을 위해서 더 좋은 체제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는 평화통일 구성을 하면서 상대방을 실체를 인정해주는 이승만 대통령 상대방 실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법적인 거니까 상대를 안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있는 걸 인정하면서 하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무슨 뭐 정통에서 있거나 이런 거 인정한 건 아니고 그 실체는 있으니까 그 상대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전두환 정부 때 들어오면서 이런 틀을 바꾸면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된 통일 정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사실은 7.4 공동성명하고 나서 구체적으로 통일정책을 구성하려 하니까 그 당시에는 북한 자료를 보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옛날 같은 중앙정보부에서만 북한 자료를 볼 수 있지 일반 시민이라든지 일반 뭐 정부의 강요로 특별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보기 힘든 그런 시절이었는데 7.4 공동성명을 나와서 북한하고 통일 문제를 자꾸 하다 보니까 뭔가 정책의 안을 만들려고 하니까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학자들 중에 미국에서나 유럽에서 공부해온 특히 유럽 통합 뭐 이렇게 적대국가끼리 통합하는 이론들을 개발하는 이런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의 결산물이 전두환 대통령도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대로 이제 체계다운 통일정책이 나타난 것이 전두환 정부 때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민족화 민주통일 방안 이것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하고는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이 단초화되어서 계속 발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뭐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전두환 대통령 때 헌법의 통일 관련 조항을 헌정사상 처음으로 였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때문에 이런 게 아니고 전두환 정부 때 전문에 조국의 평화통일 사명을 이었고
그리고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른 평화적 통일을 이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실히 의무한 선사는 이 조항이다. 그래서 지금은 항상 가지면서 헌법 전문의 얘기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 조문을 전두환 정부 때 만들었어요. 지금 저기 민주정부든 진보정부든 보수정부든 이 근거 옥조로 통일 문제에 대한 우리 기준이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우리 평화적 통일이다. 이 정책은. 그리고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서 성실하게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여기 시작하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노태우 정부가 처음으로 우리 정부의 통일반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만듭니다. 이건 뭐냐면 바로 통일이 되기 힘드니까 점진적으로 교류 협력을 해나가면서 바로 통일국가로 만들거든. 남북연합이라는 가정을 하나 만들자. 남북연합이라는 것은 이제 엄격히 하면 국제정치가 국가연합이라고는 다른,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유럽연합과 같은 것을 국가연합이라고 합니다. 유럽연합은 뭐냐면 유럽 내에 각국이 독자적인 국가로서 있으면서 연합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유럽 정상회의, 유럽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되는 각 나라가 그걸 집행하는 그것이 이제 국가연합인데, 남북연합은 그거보다는 좀 느슨한, 약간 느슨한 그런 구속력이 좀 그래도 그거보다는 좀 약한 그런 연합체인데, 그럼 일단 그런 과정을 거치자. 그래서 어느 정도 남북연합을 형성해서 어느 정도 남북 간의 교류가 되어서 야, 이제 통일할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성숙 단계가 되면 그때 통일헌법을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선거해서 우리 통일국가를 만들자 하는 것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이게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처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골격을 없애지 않고 그걸 3단계로 구분했습니다. 남북연합으로 가기 전에 한 단계를 만들자. 그것이 화해협력 단계, 2단계가 남북연합 단계, 3단계가 통일헌법에 따라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자 하는 것이 김영삼 정부의 통일 방안이었고, 이것이 현재까지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입니다. 사실은 노태우 정부 때 이걸 만들었을 때 왜 만들었을까? 그때 이제 노태우 정부 때 여소야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그때는 통일원 장관이었던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용구 총리가 나와가지고 노태우 대통령이 지시를 해요. 우리 통일반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뭐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발표해봤자 그 정권은 끝나니까 이거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여야 간에 다 합의를 받아야 되는. 그때 이용구 총리가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정치학계의 원로이고 또 발도 높고 점장 그러니까,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총재, 그 다음에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 그 다음에 자기가 있었던 당 다 만나서 자료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좀 반영도 되고, 그래서 오케이 돼가지고 한민족 공통통일반안 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각 정당의 뭐 보수들이 영향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거의 보수들이 결정한 밑에 국회의원 따라가는 그런 체제였으니까 자기 보수가 동의해서 아무도 이를 달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뭐냐. 그 다음부터 이것이 딱 굳어지면서 우리 정부의 통일 방안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3단계 통일, 이것이 우리 정부의 방안이에요.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계속 노력했고, 그 노력의 내용이 화해협력을 해나가는 그것이 하나의 방법론이었어요. 그거로 일관되게 해왔습니다. 그러다 김대중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북핵 문제가 이슈가 되죠. YS 때도 이제 YS 정부 때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북핵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되면서 YS 정부의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은 핵과 경제협력을 좀 연계시키는 정책이라면, 김대중 정부 때는 상대방의 핵을 뺏기 위해서 너무 꽉 목을 재는 보다는 햇볕 놈처럼 겨울에 코트를 입고 나그네가 추워서 가는데 이때 바람을 많이 불면 차갑게 하면 옷을 또 깨울 거 아니냐. 이럴 때는 햇볕을 비춰야 된다. 그럼 옷을 벗겨야 된다. 그게 햇볕 정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교련명한 북한을 이렇게 슬슬 벗겨가지고 그 다음에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하자 하는 것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통일 정책의 방안은 바뀔 수가 없으니까, 여소야대의 국면이 계속 가니까 바뀔 수 없으니까 정부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대북 정책만 쭉쭉 바뀌었습니다. 결정적인 그 정책의 큰
쟁점은 제가 바로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방법론에 대한 논쟁이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차이의 결정적인 기준이었어요. 김대중 정부 때는 하위협력 협회 정책 아닙니까? 그럼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이어받았던 진보 정부니까 이름만 바꿨지 평화번영 정책이었고 여기는 주로 핵과 경협을 풀기 위해서 병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핵 문제가 자꾸 또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아니야 그렇게 병행해야 되는 북한이 핵을 더 가질 수 좀 세게 좀 쪼아야 된다 경협을 좀 연계해야 된다 하는 방향틀로 바뀐 것이 보수 정부인 이명박 정부의 성장 공략 정책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렇게 전개가 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의 진보 정부의 틀을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또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결과는 제대로 못됐습니다만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주로 명칭을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이제 북한이 핵 보유국가가 되니까 이제는 교류력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방법론을 바꿔가지고 자유통일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정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을 상대해서 저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북한 핵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남북 간에 전혀 진전이 없다. 이런 대북 정책의 중점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 나름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봐서 반드시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의 대북 정책의 정점을 이렇게 제가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핵 문제 기본적으로는 엔게이지먼트라는 것은 이제 국제정치에서 대화하고 간섭하고 관여하고 교류협력하고 가만두지 않고 자꾸 뭔가 자꾸 집적거려서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그래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것이 이제 엔게이지먼트라고 뭐 해석은 관여정책 합수명하는데 우리 정부에서 포용정책이라고 김대중 때 표현을 그렇게 고쳤어요. 그런데 이제 진보 정부는 유화적 인게이지먼트. 우리가 더 강하고 잘 사니까 우리가 좀 양보해주고 하면서 끌고 가는 게 좋겠다는 그것이 유화적 인게이지먼트라면 원칙 있는 인게이지먼트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는 그건 양보해서는 안 된다. 뭐 안보 문제라든지 또 뭐 주는 것도 무작정 주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연계가 된다든지 뭐 예컨대 우리가 북한에다가 뭘 좀 과감하게 뭘 주면은 북한이 갖고 있는 납북자나 국군 도로 너희도 보내줘야 되지 말이야. 그거는 너희도 보내줘야 하면 우리한테 박해를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원칙을 갖고 한번 해보자는 것이 원칙 있는 엔게이지먼트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핵 문제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는 진보 정부는 핵과 경협을 병행해 나가야 된다. 좀 제가 배가 부르면 이거 핵 뭐 개발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출발한 것이고 핵과 경협 연계는 절대로 북한은 핵적을 놓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이 핵을 가지면 내가 손해를 본다. 그걸 강하게 인식을 시켜줘야 된다. 하는 것이 핵과 경협의 연계점. 이게 이제 대립적인 정책이고 정경 분리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했는데 100% 분리한 건 없어요. 진보적으로. 그러나 가능하면 정치와 경제는 분리해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 보수 정부는 정치와 경제를 연계시켜 가면서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지원하는 것은 진보 정부는 비등가성 상호주의. 그러니까 1대1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잘 사니까 내가 10개를 주고 북한에 한 2-3개 받아도 된다 하는 입장이라면 이 보수 정부는 전략적 상호주의. 이제 독일 방식인데 독일에는 상당한 서독의 동독의 상당한 부분을 지원해 주면서 정치범을 송환시켜 나간다든지 이산가족 문제를 재결합시켜 나간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이 주면 사관의 무슨 뭐 청소년에 간에 교류를 한다든지 지방자치단체 간에 잔액이란 그냥 공짜로 준 적이 없다 이래. 뭔가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내가 주어왔다 하는 그런 전략적 상호주의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진보 정부는 교류협력을 좀 강조한다면 보수 정부는 안보를 강조하고 진보 정부는 남북 간의 당사자의 협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보수 정부는 남북 간만뿐 아니라 국제적인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 한반도 문제가 남북 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같이 가야 된다. 이런 대척점에 있는 것이 제 마음대로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럼 북한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에 기본적으로 같습니다만은 북한이 6.25 전쟁, 종업해방전쟁, 북한이 말하는 그 실패한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전쟁을 통해서보다는 남한 내에서 스스로 공산화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남한의 공산정권이 북한의 공산정권과 손잡고 가는 그 방식으로 해보자는 것이
60년대에 북한이 사용했던 방식이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통일전선 전술, 공작에 의한 전술. 그것이 이제 베트남이 그렇게 해서, 북베트남이, 공산 세력인 북베트남이 자유진영인 남베트남을 통일시키는 그 방식이 미리 남베트남 내에 북베트남과 같이 연결하는 조직이 한 3가지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북쪽과 연계되어 있는 북베트남, 남베트남의 지하당 조직이 있었고, 또 자체 내에 베트콩이라는 공산 세력이 있었고, 또 남베트남에 반대하는 임시혁명정부령이 있었어요. 그 3개 조직이 전부 다 북베트남 연계되는 조직이라. 그렇게 해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산화 통일시키는 그 방식을 보고 북한도 남한을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사실은 실패봤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그 실패 본 이유를 보면 남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그냥 권력자들이 받아먹고 부패한 거예요. 그러고 또 내부적으로도 이미 남베트남 내부야 거의 농촌에 가면 한 3분의 2가 북베트남에 연계되어 있는 베트콩들이에요. 그러니까 형제에 간에도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서 동생은 북베트남에서 나가서 움직이고 형은 남베트남에 이 되겠습니까? 이미 세력이 저쪽에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시도한 것이 결국은 남한에는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대부분 북한 탈북자들이나 이런 북한에서 온 고객들 보면 남한은 무슨 쓰러질 것 같아요. 곧 공산혁명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4.19라든지 5.18라든지 또 6.25 선언할 때 남한에 수많은 사람들이 데모하고 이런 거. 곧 넘어질 건데 안 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당당한 나라, 각자가 갖고 있는 국가관이라든지, 물론 우리도 부정부패가 있었지만 남베트남처럼 그렇게 썩어 빠진 부정부패는 있지 않았다. 계속 정화되어 나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이 대한민국을 지켜준 것이고 북한의 그런 방식이 성공하지 못했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전쟁을 통로 방식은 실패를 봤으니까 남조선 혁명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산화 통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것도 자기가 힘이 세야 돼요. 힘이 세야 그 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김일성 때는 자기가 힘이 세도 그런 방식을 사용했어요. 여기 보면 남조선 혁명을 통한 공산화 통일 연방제 방식을 해보겠다 했는데 김정일의 등장에서 나라가 혜성이 정거린단 말이에요. 국제정세로는 소련 자기를 지키던 소련이 쓰러지고 또 같이 관계를 구축했던 동구공산권이 다음으로 유일하게 중국이 남아가 좀 뒷받침해주는 꼴이고 이런 꼴인데 그러다 보니까 김정일은 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우선 내가 살고 보자. 그래서 보통 체제 생존 전략이라고 학자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남쪽에서 햇볕 정치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도록 한다니까 저 얻어먹자. 얻어먹고 우리의 경제를 살려놓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과거에 김일성 때는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에서 마지막 단계인 고려민주 연방공화국 방식을 했는데 김정일 때는 이걸 좀 톤 다운돼 가지고 그 방식보다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만들었어요. 지금 당장 통일하자는 것이 아니고 먼 훗날 하자. 그것은 이미 1990년 전후반에 김일성이 그런 얘기였어요. 이제 수세에 빠지니까 이제 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지 않는 그런 통일을 하자. 쉽게 말하면 하나의 체제, 북한은 체제를 제도라고 표현합니다만 하나의 제도로 통합하는 그런 통일은 먼 후계 세대에 맡기고 우리는 좀 낮은 단계 쪽에서 낮은 단계 연방제와 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지내다가 나중에 통일하자. 그렇게 김일성이가 90년대부터 후퇴하면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김정일이는 그거를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저 이름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6.15 공동선언할 때 저 표현을 썼어요. 우리는 남북연합이라 하지 않습니까?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 같은 거예요. 두 정부가 그대로 다 있으면서 연합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토의해서 좋은 것을 각 정부가 지지하고 이게 성숙돼서 먼 훗날에 통일할 때가 되면 통일하자는 것이 그 방식인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2000년 6월 15일 만나서 6.15 공동선언할 때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우리 대한민국의 남북연합이 그 성격이 같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통일을 해나가자. 이렇게 합의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북한은 남한에서 준다고 하니까 그걸
많이 받아먹자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그 당시에 나름대로 김정일 나름대로 여러 가지 체제 생존에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은 사회재산권이 없지 않습니까? 국가가 모든 주민들한테 먹을 걸 배급제로 운영되는 체제 아닙니까? 그런데 배급제가 무너진 거예요. 뭐 일부만 배급을 해줄 수 있지 나머지는 국가가 망했으니까 배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어떤 방식을 썼냐면 2002년도에 물론 그 이전부터 무너졌지만 2000년도에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라는 것을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부가 배급해 줄 수 있는 대상은 당뇨나 간로나 그 다음에 군인이나 그 다음에 노약자나 어린애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국가가 배급을 책임지겠지만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먹어라. 그 대신 시장을 허용해 주겠다. 그래서 장마당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너희들 알아서 해먹으라. 그렇게 해놔놓고 두 번째는 남한의 샛별 정책을 뭘 주겠다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받아먹겠다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주로 이제 크게 보면 북한이 남한한테 받으려고 했던 것이 첫 번째 쌀이었어요. 쌀. 우선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 농사를 하려고 하면 북한이 옛날에는 화학공업단지가 많아서 비료를 많이 쓰는데 비료라는 것은 원료를 다 외국에 수입해야 되거든. 수입하려면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국제통화가 있어야 돼요. 국제통화 없으면 못 산잖아요. 그러니까 비료 공장이 서고 뭐 옥수수라든지 논밭에 뿌리는 비료가 부족한 거예요. 그 남한에는 비료 생산이 엄청나게 많이 됐거든요. 남한에 비료 공장이 많이 됐거든요. 그 비료 얻고 쌀 비료는 받았어요. 그건 누가 보더라도 어려운 동포니까 뭐 주는 데 대해서 뭐 일부 국민들이 보수적인 생각이 강한 분들은 뭐 저런 친구들한테 막 주느냐 하고 했지만 그래도 대부분 그거는 익스큐즈 됐어요. 왜냐면 국제사회에서도 북한을 많이 도왔으니까. 유엔이라든지 다른 나라 북한이 어렵다 하니까 주고 가니까 그걸 보니까 도왔는데 그것까지 익스큐즈 됐는데 북한의 세 번째 달라 했던 건 전기였어요. 북한이 결정적으로 경제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전력 부족이야. 그러니까 남한은 전력이 넘치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니까. 그걸 달라고 했는데 그걸 우리는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건 핵 문제하고 사실은 좀 연계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우리는 우리 전력망 이런망으로 됐어요. 우리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나의 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한 군데에 탈이나면 단단히 영향을 받아요. 그 북한은 이러면 안 되고 다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한경도 쪽에 300억 쪽에서 오른쪽 따라 있고 이렇게 다 전력 공급 시스템이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 우리한테 달라. 우리가 혹시 북한에 줬다. 그것 잘못되면 우리한테 탈이 나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전기는 주지 못했어요. 북한이 사실은 전기를 얻기 위해서 남한테 엄청나게 요구를 했어요. 그때 뭐 그 당시에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그거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마지막에 달라는 것이 원자재를 달라. 왜냐하면 북한은 김일성 때 생일 때나 김정일 생일 때나 국가에서 배급해주는 체제 아닙니까? 그때 큰 선심을 치는 거지. 수령님이 하사한다. 이래가지고,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학용품, 예컨대 가방 같은 거, 신발 같은 거, 이런 걸 주고, 일반 주민들한테는 뭐, 돼지고기 얼마, 그때 탁 주고 술 먹고 하는 거, 이런 거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자재가 부족하니까 그거 줘서도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원자재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 내고를 해서 준 것이 이제 이 사람들은 비누 사용하는 비누 원료, 그 다음에 옷 입는 옷감, 그리고 또 뭐 줬죠? 3개 줬는데 비누, 옷감, 그 다음에 신발 신는 신발 원자재. 일반 백성들은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줘야 할 것도 못 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줄 수 없다 해서 냉목은 차관을 준다고 했죠. 차관을 주는데 다만 북한에 지하자원이 있으니까 지하자원을 공동 개발해서 거기에 수익금이 생기면 우리하고 공동한다. 우리한테 갚아라 했는데 그 중에 북한이 안 줄라 하는 걸 억지로 이제 합의문을 해가지고 최초 남북한이 합의해서 지하자원 아연계를 개발해서 3% 우선 한국에 보내라.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야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건 실천을 했어요. 사실은 3%는 갚았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지하자원 원자재 값 준 거에 3%를 받은 나머지는 지금 못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채무가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비료는 사실은 무료로 줬지만 쌀은 차관으로 줬거든 지금. 매년 한 40만 톤, 40, 50만 줬죠. 그러니까 쌀 그동안 뭐 한 10여 년 줬던 그 차관용 줬던 거, 그 다음에 원자재 그 줬던 거 한 1억 불 안 되는 그 돈, 그 다음에 경수로 발전소 지금 그것도 차관으로 했거든. 그 돈 좀, 그거 모이면 지금 차관장이 북한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입 딱 닫고 좀 있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뭐
데 대해서는 사람마다 뭐 견해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뭐 또 뭐 너무 좋게 생각하는, 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았지 않았냐.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 우리가 좋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았다 생각하는데, 아니, 그 뭐, 안 주니까 북한이 공격할 것이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논쟁은 참 많습니다만은, 단단히 연방제고, 김정은이가 등장해서 이름을 이제 정권이 바뀌기 때문에 이름을 좀 살짝 바꿔야 되거든, 정권들. 그래서 연방연합제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낮은 단계 연방제와 같은 말이에요. 이름만 바꿨다가 같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김정은은 최근에 두 개 국가로, 그게 이제 김정은의 상표가 됐죠, 통일정책에. 김일성의 상표는 무력이나 남소해물통합 공산주의 연방제, 고려민주 연방공이 김정일의 통일정책의 상표라면, 김정일의 상표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였고, 김정은의 상표는 연방연합제라는 것은 사실 대부분 사람 잘 몰라요. 제가 잠깐 이야기 나왔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김정은은 두 개 국가로, 그건 뭐 통일하지 말자 이런 건데, 사실은 분석적으로 보면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죠. 두 개 국가론을 할 때 그냥 막연히 두 개 국으로 있자는 뜻이 아니고, 자기가 볼 때 특히 이제 2019년 하노이 미국 정상회담에서 완전히 결렬되고 나서 망신살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완전히 단절되면서 또 국제사회가 신냉전 시대로 이렇게 가니까 자기가 판단할 때 이제는 남북한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든 남쪽에 진보 정부가 들어서든 이름만 바꿨지 결국은 두 정부를 지켜보면 결국 우리를 흡수통일하려는 그 계략을 다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결국은 우리를 체제를 붕괴시켜서 흡수통일하는 전략을 다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통일이 되겠느냐? 통일 안 하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사시에는 남한을 점령해서 수복해서 북한에 편입시키는 통일을 하겠다. 그건 무력 통일에 대한 또 암시도 해놨어. 참 교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어디에 방점에 두는 따라서 견해가 좀 강행 강합니다만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우선. 자, 북한은 제일 처음에 무력 적화 통일, 김일성 때. 그 다음 60년대 가동에서 처음에 연방제는 나왔어요. 저 연방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동독이 처음에 서독하고 상대할 때, 동독이 서독을 이길 수 있다고. 북한이 6.25 전쟁을 통해 남한을 이겨서 자기가 통일을 하려고 했듯이, 동독도 처음에는 자기가 서독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서독은 자유진영 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민당도 있고, 약간 사회주의 성격의 사민당도 있고, 공산당까지도 있었어요, 서독에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요거 정권만 잘 휘두르면 통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동독이 가기 전에 보니까 60년에 선거를 하니까 자기 편이라고 했던 사민당이 기민당하고 연정을 하는 거예요. 동독의 체제는 한 당이 50% 이상을 못 가도록 헌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독 정권이 안정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성자 독식이 아니에요. 한 당이 독식을 못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동독에 가보니까 자기 편으로 했던 사민당이 기민당하고, 기민당 기독교민주당이거든. 그건 우파거든,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통합으로, 몇 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네, 이때는. 그래서 공산당은 전멸에 선거에 다 져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이 동독이 서독을 묻겠다는 게 잘못된 생각이구나. 그래서 동독이 제일 먼저 두 개 국가론이 나왔어요. 그 당시에 소련의 세고 공산주의의 두목인 소련 아닙니까? 소련의 그 당시에 서기장인 크루슈초프가 두 개 국가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동독에다가 너 두 개 국가론을 접근해라, 서독을. 그래서 동독이, 서독은 자본주의 국가고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래. 국가가 다르다. 우리 두 개 국가라다. 이렇게 안자막기를 내고 서독에다가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러면서 통일을 하는 과정에 국가연합이나 연방제안을 동독이 서독한테 제시했어요. 그때 그걸 이제 보고 크루슈초프가 김일성한테 동독 방식을 니도 참고해라, 이래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동독은 서독에다 국가연합 방식으로 하자고 했고, 김일성은 연방제 방식으로 했어요. 사실은 동독 모델을 그대로 따라서 두 개 국가론도 동독 모델이에요. 그래서 70년대 들어와서 두 개 국가론도 안 되니까 이제는 동독이 마지막 내세웠던 것이 2개 민족, 2개 국가였어요. 자본주의 민족, 공산주의 민족. 공산주의 국가, 민족이 다르다, 이게. 민족이라는 것은 이념이 다르면 같은 민족이에요. 민족이라는 것은 풍습과 간섭 이런 게 같은 민족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공산주의 이념이고, 저희는 자본주의 민족조차다. 그래서 동독은
이개 민족, 이개 국가를 마지막에 내세웠습니다. 북한도 그 모델을 만들었어요. 북한이 한때는 김일성 민족이랬어. 김일성 민족. 남한은 김일성 민족이 아니야. 다른 민족이야. 그렇게 구분했어. 다 동독에서 따왔던 그런 모델 형태예요. 그래서 북한은 처음에 연방제라는 개념을 동독이라는 방식을 하다가 또 70년대는 고려연방 이름을 고려라는 자기가 북한이 더 정통성, 고려가 이제 정통이 있다 보는 거죠. 자기는 고려를 받았다. 그래서 고려를 붙였고. 그래서 80년대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에 이제 세종안을 만들었습니다.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이제 연방제다운 연방제를 자세하게 한 거죠. 물론 저기도 문제가 많지만. 그러다가 이제 우리의 김영삼 정부는 일민족 일국가, 우리는 단일 정부를 만들자는 거다. 일민족 일국가 일제도 일정부의 단일 국가를 만들자는 건데, 처음에는 80년대에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을 만들 때는 단일 정부였어요. 그러다 90년대에 자기가 위기에 빠지니까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묶이지 않는 통일을 하자. 하나의 제도로 만드는 통일은 후계 세대에 맡기고 우리는 잘 지내자. 그게 낮은 단계입니다. 그건 뭐냐면 북한의 연방제는 일민족 일국가 이제도 이정부입니다. 우리 정부의 통일정책은 일민족 일국가 일제도 하나는 뭉치자는 것이고, 북한은 일민족 일국가인데 제도는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 제도,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제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정부도 따로 있고 독자적으로 이걸 있자는 연방제로 바뀌는 거죠. 저기 김정일 대회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김정은 때는 내용은 똑같은데 이름만 연방연합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지금은 이제 두 개 국가 투코리아 정책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제가 말했던 6가지 요인에서 딱 바뀌었다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여러분들 보실 수 있으니까 내용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통일 문제에 관해 그래도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의 고위 탈북 외교관은 김일성은 정말로 통일을 하고 싶어 했고 북한주도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김정일 때는 말로만 통일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김정일은 자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남한한테 받아먹기 위해서 남한하고 관계를 좋게 해서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쌀, 비료, 뭐 원자재, 뭐 그 외에도 수많은 뭐 개성공단도 했고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그걸 크게 보면 위계 전략이라고 저는 자료에 씁니다만은, 크게 보면 북한 체제 입장에서 김정일이가 큰 대담한 딜을 한 거죠. 남한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면서 자기의 편한 것을 받아내는 그런 큰 딜을 하는 거죠. 지금 트럼프하고 같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관세라는 걸 때려가지고 실제로는 관세하고 다른 거하고 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모든 나라가 내한테 오겠다 하잖아요. 관세 정책을 지금 뭐 어느 나라는 몇 프로 뭐 던져놓고는 이게 최종이 아니고 딜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딜을. 북한도 남한하고 딜을 한 거죠. 딜을. 김정은은 통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고. 그런데 김정은은 이제 통일 끝났다고 생각한 거죠. 남북한에 이렇게 대치 국면에 있고, 또 남북한의 청년들도 관심도 없고, 통일되겠느냐. 이제 우리 둘이 따로따로 살자 하는 것을 김정은은 전략적으로 판단해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남북 간에는 모든 사람들의 정통성 문제 때문에, 북한은 북한의 정통성이 자기가 통일하는 것이고 우리의 정책은 우리가 주도로 통일하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얘기를 어느 정치 통치권도 얘기할 수 없고 학자도 할 수 없고 국민도 할 수 없도록 우리가 모두가 통일 문제를 해야 된다고 공감대가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북 간에는 또 통일 문제에서 대화를 하면서 한 3가지 정도를 통일 문제에서 합의를 봤어요. 첫 번째는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성명할 때 3가지. 우리의 통일 방향은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다. 그래서 대단했죠. 72년대 대서특별대했죠. 아, 모든 국민이 이제 곧 통일된다고 알았죠. 그러다가 두 번째는 92년 남북 기본 합의서 할 때, 그때 이제 남북 간의 관계를 설정해 놨어요. 우리 둘 사이는 나라와 나라가 아니다. 김정은은 두 개의 국가가 아니고 나라와 나라가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가정의 잠정적으로 하는 특수관계다. 이게 동수도 기본조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 모델을 따가지고 했는데, 사실은 비사에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국력이 자꾸 커지니까 유엔에 가입하고 싶잖아요. 근데 우리가 유엔에 가입을 못하니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자꾸 펼 수가 없잖아요. 유엔에서 많은 결정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다 안 돼가지고 못해가지고 이젠 유엔 가입해야 되겠다. 그럼 북한 보고도 너 유엔 가입해라.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옛날부터 유엔은 통일되어서 단일 국가가 해야 되는 게 김일성의 주장이었어요. 유엔에 둘 다 따로 들어가면 분단국가로 영국화차가 된다. 절대로 우리는 유엔에 두 국가로 가입해서는 안 된다는 김일성이 그 당에 공식적인 주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안 된다 그랬죠. 김일성이가 소련이나 중국한테 안 된다 하니까 그 당시에 소련은 우리하고 가까워졌잖아요. 남한이 더 잘 사니까 남한하고 잘 지내는 게 소련의 국익적 차원에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동서평 같은 데에서 우리의 경제발전 노선을 그대로 따랐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나 중국 입장에서 남한하고 가까워지는 게 좋으니까 남한 정책을 밀어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김일성한테 이야기했지. 자, 이제는 우리가 남한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에는 거부했지. 이제는 할 수 없다. 간다. 그러니까 김일성 다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논리를 만들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논리를 갖고 했지만 우리는 절대 두 개 국가의 논리가 아니라고 동수도 기본조약에 따라서 그렇게 북한을 주장했는데 북한도 됐다. 왜냐하면 두 개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유엔에 가입해서 우리가 따로따로 국제법적으로는 국가로 독립해서 하지만 남한과 북한 사이는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정하는 특수관계라서 김일성의 명분을 만들어준 거지. 김일성이 그 명분을 보고 저기 동의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건 김일성도 동의한 거지. 김일성이 동의하지 않으면 저 합의문을 못 만들지. 그래서 92년을 만들었고 2000년도에 이제 6.15 공동선언 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통일할 것이냐. 그래서 김정일이가 제도 통일은 미래에 하자 했으니까 그러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1국가 1정부, 1국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그러니까 제도 통일 하나의 체제와 이념을 통하는 건 후계 세대에 맡기고 우리는 중간 단계로 하겠다는 게 낮은 단계의 연방제. 또 우리의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중간 단계가 남북연합이거든. 같으니까 그러면 그런 방향을 하자. 이렇게 했어요. 이 세계가 정말로 대단했지. 이걸 받아보는 사람, 야, 우리 통일 3대언제 해배했고, 그 다음에 두 나라의 국가의 관계가 됐고, 앞으로 통일할 수 있는 기본 중간 단계라도 합의됐으니 이대로만 하면 잘 통일될 것이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석이 다른 거예요, 해석이. 왜냐하면, 자주평화 민족 대단계는 그 당시에 72년도에 김일성이 했었을 때, 7.3운동 성명했을 때 김일성의 머릿속에는 베트남 방식으로 통일하는 구도를 계속 갖고 있었어요. 베트남 방식으로.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먹었을 때는 미군이 철수했잖아요. 그리고 남베트남에 북베트남을 연계하는 조직들이 세 개 있었겠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스파이들이 많았어요. 스파이들이. 대통령의 참모도 스파이였고 사이공 경찰청장도 스파이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사이공 대통령 궁전을 때렸더니 조종사도 북베트남의 스파이였어요. 그 정도로 스파이가 침투를 다 되었으니까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먹은 거예요. 그 당시 김일성이 그렇게 생각한 거지. 그래서 자주라는 뜻은 뭐냐? 미국 철수다, 미국. 남북한이 해야 되는데 왜 미국이 한국 땅을 아니냐? 그게 깔려 있었고 평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다른 거예요. 야, 남한에 자꾸 무기 자꾸 현대화 시킨다. 왜 외국의 군사 장비 들어오고, 그렇고 한미 간의 군사 현란을 이거 하지 말아라. 평화로우려면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세 번째, 민족 대장에서 민족을 하나 되려고 하면 남한에 있는 국가보안법 그 방법 없애야지. 왜 그거 있느냐 말이야. 북한에 관계되는 사람을 없애는 이런 법이 있어야 되겠네. 어떻게 민족이 대단계가 되겠냐. 이런 논리를 해석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자주라는 것은 통일은 남북한의 당사자가 해결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자주를 했고, 평화라는 것은 6.25 전쟁의 어떤 그런 방식 통일해서는 안 되고, 대화와 협력을 하자는 뜻이었고, 민족 대당의 것은 민족 구성원들의 의사가 민주적 방식으로 반영돼서 하자는 이런 뜻이다. 이 자유민주체의 공산체 똑같은 3대 원칙이었지만 해석이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이제 서로 이제 속성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통일 과정의 잠정 특수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김일성 그 입장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동서독 기본조약의 모델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남북한의 경제교류가 관세를 물지 않았어요. 동서독이 동서독 관계의 경제교류가 되면 관세를 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걸 시도했어요. 그때 우리가 항상 고민했던 것은, 우리 임명진 원장이 교류협력부에 그 일을 했지만, 혹시 WTO에서 남북한의 교역을 왜 관세를 안 묻냐고 따지면 어떻게 하지? 하고 우리가 계속 조심하면서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무관세로 했어요. 왜냐하면 동서독 방식을 따르기도 했고, 그래야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국제사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 차이가 다른 거죠. 세 번째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연합제. 이걸 하면서 북한에서 그 뒤에 6.15 공동선언 하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했냐면,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북한이 말하는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난리 난 거야.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서 6.15 공동선언 와서 공부할 때는 북한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절대로 연방제 방식으로 가는 건 아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에서 비판적인 사람들은 봐라 말이야.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은 합의해서 평소에 김대중 대통령이 주장한 연방제로 북한하고 합의한 건 이렇게 비판이 좀 올라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연방제 방향을 합의해줬다. 이렇게 막 떠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우리 정부에서 아니다. 공식을 발표했어요. 절대로 우리는 연방제 방식으로 북한 합의한 거 아니다. 그 두 개가 맞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면밀히 나가지고 그래 한 거죠. 그래, 이제 갈등 관계가 생기잖아요. 똑같이 합의를 했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동상이몽이죠. 세 가지의 통일 문제에 관한 합의문이 있었지만 그것이 각자가 다른 식으로, 다른 배경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동상이몽 관계로 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상반된 생각 없이 그 자체로만 잘 간다면 통일로 가는데 큰 합의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저건 뭐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뭐 저런 식으로 가져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끌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의 두 개 국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그럼 왜 북한이 두 개 국가를 내세웠을까? 김정은이가 핵무기도 갖고 꽝꽝거리고 자신있게 하는데 왜 수세적인 방식으로 자익했지 않습니까? 남쪽이 항상 진보 정보거든 보수 정보거든 보니까 결국은 남한이 북한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남한하고 통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하고 문을 단절시키겠다. 왜 저랬을까? 그래서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 전문가들, 수세적인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 있고 공세적인 입장에서 보는 입장이 있어요. 대체로 이제 우리 정부와 우리 학자들이 한 70%, 75% 수세적 입장이라고 보고 있어요. 뭐냐면 교류협력을 해나가면서 또 우리의 한류 문화가 되면서 북한의 젊은 청년들한테 남한의 사조가 엄청나게 침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일 있을 때도 자기들이 정신무장이 더 잘 됐다고 자신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교류협력이 몇 년 되고 나서 의외로 북한에 있는 괜찮다는 사람들이 허물허물해지는 거예요, 사상이. 그래서 김정일이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교류협력 하면서 사람들 잘 감추다고 잘해라. 김정일조차도 약간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율세계에 사는 사람들 허물허물한 것에도 이 자유로움이 북한의 경직된 사회에서 체제 세상 문장이 잘 되는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암신 거야. 그리고 북한의 어린애들한테 불러가지고 노래 부르고 하면 얘는 그게 어느 노래인지도 모르고 남한 노래 부르는 거야. 그 노래 뭔지도 모르고 남한 노래 부르는 거야. 군대 가면은 군 입대 있는 친구가, 북한에 군대 입대한 친구가 휴가 때 자기 집에 뭐 한경도도 갔다 오면 이놈이 하는 노래 부르는데 전혀 새로운 노래야. 그 노래 부르면 노래가 좋아가지고 막 박수 같이 북한에 탈북한 군인들이 이야기하는데 노래 부르는 거야. 자기는 그 노래를 거기 북한 노래 아닌데 연변 노래를 알았다네, 연변 노래. 근데 보니까 남한 노래야. 곳곳에서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북한에서 놀래면, 야, 이 큰일 나다가 이 사상이 완전 무너지겠다. 북한이 옛날에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동구권이 공산권이 무너졌을 때 첫 번째 무너진 이유를 사상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내려온 이론이 모기장 이론이었어요. 뭐냐면 예보부터 자유사조가 못도 모기가 못 들어도 모기장을 철저히 치라. 그 내용신문을 놨어요. 우리가 무너졌던 동구권이 무너진 첫 번째 사상이 무너졌다. 두 번째 반 것이 이제 리비아의 카다피가
넘어가고 다른 나라 이라크가 넘어가고 야 물이 약하다면 또 무너지구나. 그래서 군대가 가야 된다. 이렇게. 그래 북한 내에서 체제를 지키는 것은 사상무장 철저해야 되고 군사력이 강해야 된다는 것이 다른 나라의 사회에 서딱 정립되어 있던 이론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지불식간에 다 무너진 거야, 시험서. 그리고 평양 시내에는 뭐 젊은 뭐 아가씨들 이런 사람들이 오빠 교사육한단 말이야. 자기 남편 보고 오빠 하니까 놀라는 거야. 이게 무너지도 어마어마도 무너졌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그 남한에서 약간 뭐 CD, 비디오 테이프, 그다음 TV, 뭐 방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보이고 사람들이 다 압수를 해요. 압수해가지고 평양에 있는 보이고 사람들이 집에 놔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보이고 집에 있는 그 자기 부인만 살짝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편이 되니까 혼자 보면 심심하잖아요. 옆집에는 뭐 아줌마하고 같이 보면 재밌잖아요. 물론 같이 볼 정도로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체제를 지키는 판단은 야, 이거 큰일 나겠다. 남한하고 교류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렇게 강하다는 사상이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분리할 수가 없다. 안 만나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는 결별하자. 그래서 수세적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자기 체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근로하는 것이다. 두 개 국간이 이렇게 보는 그룹이 있고 아니다. 저 무서운 생각이다. 공세적이다. 왜 그러냐? 북한에는 지금 핵무기를 가졌다. 북한 스스로 했거든. 평화적인 방식으로는 전혀 남한하고 통일이 안 되겠다고 했거든. 김정은이가. 그럼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하는데 뭘 하겠어요? 무력의 방식이나 아니면 김일성이 했던 남조선 혁명에서 하는 방식,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산 입장 보면 북한이 핵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유사시에 핵을 때리기 위해서 이미 단두리를 쳐는 거다. 같은 민족을 가지고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거는 천벌을 받을 놈이지만 남한하고 북한은 다른 나라고 더군다나 적대국가고 더군다나 교전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핵무기 사용하는 건 정당화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북한은 그 이전부터 2002년 핵무력 정책법을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북한이 처음에 핵무기를 만들 때는 처음에는 핵무기 만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죠. 우리는 핵무기를 만들 능력과 의사 아무도 없다 생각하다가 핵무기를 만드는 거 이제 파악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건 남한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 핵공격에 방어해서 만들었다. 또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북한은 전쟁이 나면 북한의 군사력으로 남한을 보호해 줄 때까지 이야기했거든. 그러다가 최근에 돌아와서 남한도 까불면 이 핵무기를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핵무력 정책법에 핵을 사용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이미 딱 명문화시켰어요. 그 조건을 만들면 김정일이가 핵폭탄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두 개 국가를 만들면서 유사시라는 것은 미국이 자기를 공격하거나 한미 간에 뭉쳐서 자기를 공격하거나 한국이 뭐 공격을 하거나 뭐 때로는 중국이 자기를 공격하거나 할 때 나는 핵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유사시에 남쪽이 우리를 공격할 거에는 핵무기를 사용해서 이걸 점령하고 평정하고 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할 수 있다. 그렇게 했고 김정은이가 돌아다니면서 군대 가서 그렇게 했어. 축구에 사용하는 것은 그건 정당화 되지 않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 내에서 공격을 위한 정당성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개 국가를 만드는 것이다. 공세적인. 그건 주로 안보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요. 대부분 교류협력이라든지 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뭐 공식적으로 수세적인 입장에서 두 개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양쪽을 다 함께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건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에 그런 두 그룹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도 우리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두 개 국가는 수용하자는 그룹이 있고 안 된다는 그룹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개 국가는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룹이 제가 볼 때 한 75% 정도고 수용해도 괜찮겠다는 게 한 25%. 난 뭐 조사해보는 건 아니지만 제가 왜냐면 두 개 국가를 수용해야 된다는 사람들의 입장도 진보적인 생각과 보수적인 생각은 좀 갈려져 있어요.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뭐냐면 남한과 북한이 계속 통일하자 하면 통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한 체제가 다른 체제를 흡수하는 것. 이 세상에 두 개가
이념과 체제가 다른데 하나 된 건 없다. 독일은 서독 체제 중심으로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베트남은 북베트남 공산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남예men과 북예men은 북예men 주도로 통일되지 않았습니까? 강한 자 중심으로 하나로 통일되는 것이 국제정치 현상인데 남북한이 계속 통일하면 누구 하나가 위에 서는 건데 누가 그리 되겠네요. 그럼 계속 그 갈등이 일어난다. 체제 경쟁이 일어나고 또 지정계에서 군비 경쟁을 하게 되고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는 핵무기를 이기기 위해서 또서 뭐 삼축책으로 만들고 계속 이렇게 되니까 통일이라는 걸 이해하지 말자.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평화롭게 사는 거 아니냐. 평화롭게 사는 것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만들어야 되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특수한 거로 만들어나는 그렇다. 두 개의 국가로 지내는 게 좋겠다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개로 사지. 저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기는 대한민국. 이제 통일하자는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래서 평화롭게 그냥 진행이 좋겠다 하는 것이 학자 그룹에도 있고 또 뭐 제가 이름을 좀 지칭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미 뭐 언론에 났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 비서 임종석 실장도 그렇게 먼저 정치는 선수를 쳤잖아요. 옷에 뭐 젊은 친구들 통일 문제 가지고 통일되겠어? 이제 통일은 이제 없는 걸로 합시다. 나중에 그때 가서 자기들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또 거기에 동조하는 학자들이 있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그건 말도 안 된다. 두 개의 국가로 만드는 자체는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고 이건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이다. 우리 정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개의 국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그룹들은 그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설사 환경이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의 목표는 통일로 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있나 이거지. 모든 게 다 어렵지 않나 이게. 어려운 일이라도 가야 될 목표가 있으면 그걸 계속 노력해서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지 좀 상황이 어렵다고 그냥 없다고 하지 말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이 두 개 국가는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개 국가는 되고 안 되는 거와 현실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 개 국가에 되면 우리 헌법을 고쳐야 돼요. 우리 헌법은 우리 영토는 한반도 부속도서 북한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건 왜 정통성 문제를 했잖아요. 2차전 이후에 유엔 결의에서 유일하게 합법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은 부법단체,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정통성 문제가 관계되고 두 번째는 두 개 국가가 되면 탈북 문제에 넘어오잖아요. 그건 상대방 국가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우리는 현재는 같은 나라의 민족이기 때문에 같은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우리 주민으로 봐줄 때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돼요. 그런데 두 개의 국가가 되면 탈북민은 난민 절차나 기하 절차 없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가 없어요. 동서독 기본조약 맺을 때 동독이 서독한테 우리는 두 개 국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서독은 우리는 두 개 국가가 아니야. 나라와 나라 사이 특수를 지향하는 특수관계야. 그러면서 동독 주민이 넘으면 바로 서독 주민은 바로 했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독일 서독의 경종 과정에서는 동독에 있거나 서독에 있거나 우리는 같은 독일인이야. 독일인이기 때문에 동독에 있는 사람이 서독을 와도 같은 독일인이고 서독에 있는 사람이 동독 가도 그건 독일인이야. 같은. 그래서 바로 받아주는 거예요. 기하 절차나 난민 절차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두 개의 걸 보려면 북한 주민 오면 한국으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다른 나라니까. 불법으로 넘어오는 거지. 당장 중국조차도 불법으로 쳐버려서 남한으로 익숙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왜 남한이 다른 나라의 국가 사람들을 그렇게 데려가는 이렇게 나옵니다.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두 개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사과를 들었습니다만은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시 불거질 수가 있어요. 두 개 국가를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헌법도 바꿔야 되고 탈북민에 대한 것도 바뀌고 앞으로 통일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바뀌고 학교에 있는 모든 교육도 통일자 다 없앨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두 개의 국가를 만들면서 김정은이 지시를 했어요. 대남 통일부 다 없애라. 그래서 남쪽에 총괄하는 통전부를 당의 대적국 10국으로 바꿔버려요. 통짜 다 통일, 화해, 협력이라는 말은 북한의 헌법, 노동당 당규 모든 책에서 다 없애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김일성 전집, 김정일 전집에 전부 다 통일, 화해는 다 들어가 있거든. 지난번에 헌법도 바꾸랬거든. 지난번에 헌법 바꿨다고 했는데 얘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딜레마일 거예요, 북한에. 만약에 김일성의 전집에 있는 통일자 다 지우고 하려고 하면 책만 새까맣게 다 될 거예요.
큰 난리가 날 거예요. 저는 김정은이 오판했다고 생각해요. 설사 지가 전략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저질러 놓고 보니까 너무 큰 걸 저질러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항상 김정은의 정통성은 백두혈통을 했거든. 백두혈통 별거 없지. 김씨 왕조 핏줄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죽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 영혼이 남아있더랬잖아요. 그래서 각 로마도 영생탕을 만들었잖아요. 북한에는 신체적, 혈족적 생명이 있지만 정신적 생명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는 됐어요. 사람 죽어도 정신을 우리한테 통해서 밀어온다는 거예요. 김일성, 김정일의 생각은 죽었지만 우리한테 영원히 남아서 있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강조점이었거든요. 그걸 손자인 김정은이가 할아버지, 아버지의 정신을 다 잘라버렸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딜을 지금 김정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북한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캐션 마크예요. 초기에는 멋있게 다 없앴어요. 북한 체내에 3,000의 금수강산 다 없애버렸어요. 북한의 지하철 내에 통일력이라는 통일력이 있어요. 통일자 씌워버렸어요. 무조건 북한 사람 통일자 다 빼야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애들이 클 때부터 통일이 이제 없는 거예요. 매일 통역하다가 이제 통역하면 이제 목 잘리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는 만약에 두 개 국가를 받으면 한국의 교과서에 통일자가 이제 숫자가 줄어드는 거지. 그동안 한 100번 나왔다가 이제 한 번 나올까 말까. 옛날에 역대 정부가 통일을 추구했는데 앞으로 안 하기로 했다. 이랬을 겁니까? 이 심각한 문제예요.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두 개 국가로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제가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은 뭐 여러분들이 공유할 수 있으니까 보시고, 제가 마무리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제 나름대로 이 개인적 견해인데, 첫째는 이렇게 북한에는 두 개 국가는 나서서 통일하지 말자 하고, 남한에는 젊은 청년들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는데, 우리 학교사회나 우리 뭐 이런 시민 통일 단체를 통해서는 하여튼 통일이 당위적으로 필요하고 왜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인식을 계속 가져가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서울통일교육센터에서는 이런 시민통일 강좌 같은 이런 것들이 학교사회나 통일운동단체나 교회나 종교단체나 어디서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통일이라는 것은 자기의 민족 구성원들에게 잘 살게 해주는 체제가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뭐 적당하게 이렇게 뭐 적당히 지내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통일한 그 체제에서 살기 때문에 어느 체제에게 우리한테 정말로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로 귀결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환경이 많이 국제적으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결국은 통치권자이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현명한 전략적 판단을 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북한은,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북한은 봐라 말이야. 남한에 지금 뭐 통일 강제하는데 저 사람도 우리 북한을 전봉하고 흡수통일 하는 거 아니냐. 이 정리가 될 수 있어. 이거 뭐 유튜브로 나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북한 체제가 올바르게 평행하는 거. 북한 주민이 잘 살고 또 이산가족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경제 교류도 하고, 북한도 또 경제적 부유해서 북한 주민도 잘 지내고, 궁극적으로 말하면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렇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게 엄청난 자유거든요. 서구 국가들이 이렇게 번영한 것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그 보면 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뭐 자본주의 정신과 막스웰과 정리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정신이 부를 만들었다는 거다. 열심히 일하고 청렴하게 살고 청교동사하고 그런 신앙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북한 체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만큼 가야 우리하고 결합할 수가 있지. 끝까지 김씨 왕조 체제라든지 시대에 안 맞는 사회주의 경직들, 저는 최소한도 중국처럼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경제만이라도 개혁해가고, 정치체제는 당체제거든요. 지금 베트남 그러지 않습니까? 베트남은 당은 사회주의 당체제예요. 그러나 경제는 개방이에요. 지금 쿠바도 바뀌고 있고. 그런 시대 흐름에 좀 맞춰서 갔으면 우리하고 좀 더 교류하고 접촉점이 좀 많아지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체제이기 때문에
무력이나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나 협력으로 설득하고, 힘들면 또 설득하고, 또 북한의 어려운 동포가 있으면 도와주고, 또 뭐 북한에 대해서 엘리트들한테는 국제사회에 인정받는 그런 국제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 지식도 가르쳐주고, 이래서 계속 우리가 해나갈 수밖에 없고, 유사시에 통일이 됐을 때 통일됐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남북 예멘은 통일되고 나서 또다시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 분리가 됐어요. 그래야 통일이 됐어요. 통일됐다고 반드시 통일이 성공적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동서독도 통일돼서 성공적으로 되는 것쯤 보여도 거기에도 진통이 많았고, 또 베트남이 통일했다고 해서 남베트남 사람들이 100만 명이 포토피플로 도망갔어요. 왜냐하면 공산화 체제는 선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공산화 체제로 통일되면 자유진영에서 머릿속에서 살았던 사람은 다 공산 이념으로 다시 세뇌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체제 해야 돼요. 사회재산 다 뺏겨야 돼요. 협당 농장에 가야 돼요. 통일하자 하나의 체제로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똑같은 이념이면 적당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죠. 예컨대 북아일랜드다, 아일랜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이념이나 체제는 같거든요. 이건 종교적인 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족들이 있다. 그래서 이념이 다른 거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제3의 이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옛날에 유럽에서 제3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많이 해서 야 제3의 길이 뭘까? 결국은 제3의 길이라는 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통일 이후에 통합을 어떻게 잘 실천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제 자료 같은 거 쓸 때 이거를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우리 통일 문제도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해결도 안 돼요. 이건 하늘도 해결 안 해줄 거야. 너희들 노력하는데 내가 왜 하겠어? 우리가 노력해야 하나님도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저는 항상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 그것을 해야 될 것이 저는 5가지로 써요. 자강. 6개 요인이 되겠잖아요. 힘이 국력이 세야 상대방한테 공세에 나갈 수 있잖아요. 힘이 약하면 상대방한테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을 못 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 민족 당사자가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건 유엔에서 인정한 거예요. 민족 자격주의는 유엔에서 인정한 거예요. 민족 구성원이 스스로 체제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이 이번에 우리 비상계엄하고 나서 항상 미국이 하는 게 한국의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새로 된 정부를 자기도 인정한다. 그건 민족 자격주의야. 그 다음에 국제사회를 우리가 설득을 시켜야 돼요. 국제정세의 현안을 반대했잖아요. 특히 우리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또 그 다음 나라들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서독은 동서독 통일할 때 미국, 프랑스, 영국, 그 다음에 소련을 설득시켰어요. 원래 동서독은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분단하도록 국제적으로 조약을 맺어놨습니다. 4개 국가가 동의해주지 않으면 통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재진 게 없잖아요. 전범 국가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통일되었을 때 해방도 하나는 됐어야 돼요. 근데 전후 처리 과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국제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 관여했던 국가가 우리한테 미안하다, 죄송하다, 죽도록 사놔야 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북한이 당당하게 통일했다면 국제적으로 내놓고는 반대할 수 없어요. 바깥으로는 좀 이렇게 간섭할 수 있지만, 그래서 주변 국가들을 잘 설득시키는 것, 그리고 북한의 올바른 변화, 마지막에는 올바른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항상 제가 마지막에 항상 강조하는 내용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너무 많은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번 제 자료를 보시고 따로 좀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